오늘은 임대차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세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아마 2년에 한 번씩은 꼭 작성을 하는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부동산 통해서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분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불충분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그 어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하라 라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고 알고 계시죠? 다가구 주택이란 건물 등기부가 한 개밖에 없는 건물을 말합니다. 보통 아파트에 사시니까 잘 아실 텐데 아파트는 다가구 주택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각 호실별로 건물 등기부가 따로 나오는 집합 건물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아파트처럼 집합 건물입니다. 각 호실별로 건물 등기부가 따로 나옵니다.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때 2층 주택이고 2층에도 따로 살고 1층도 따로 살고 1층에 방 하나 새 하나 주고 2층에도 방 하나 새 하나 주고 그렇게 여러 가족이 모여 살던 그런 주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주택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세대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을 한 개로 치는 것이죠. 다가구 주택의 일부 호실, 일부 방, 일부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신 원고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 소유이긴 한데 집주인분이 어디 금융기관에 큰 대출을 일으키면서 여러 물건과 묶여서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법적인 개념으로 공동담보라고 하는데요. 공동담보인 것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보통 그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근저당권 설정을 하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공동담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들은 공동담보 목록을 따로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봅니다. 그래서 이 물건과 다른 어떤 부동산 여러 개가 묶여가지고 담보대출이 일으켜졌구나 라고 파악을 하는 것이죠. 사실 변호사도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원고는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거래 당시에 담당하는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공동담보로 제공은 되어 있으나 우리 주택은 3억 원 이상이고 보증금은 1억 원 정도니까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공동담보 목록에 있는 부동산들이 실제 채무를 충당시키기에는 현저히 부족해가지고 임대인이 결국에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어서 일체 공동담보 물건들이 경매에 넘어갔는데도 선순위인 근저당권조차 채권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 그런 담보의 부족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원고 역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 사건 원고는 집주인도 집주인인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이러한 부분을 미흡하게 설명했던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여러 개 있다라고만 설명할 게 아니고 그렇게 제공된 부동산의 시가가 얼마이고 그래서 실제 채무액은 얼마인데 이 채무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들이다라는 설명까지 이루어졌다면 자신이 이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그걸 따져보았으면 이게 담보 가치가 부족한 대출이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도 있구나 라고 고려를 할 만한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던 것이고요. 이 사건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법원이 보기에 일단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에게 임대차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부동산 등기부상 표시된 권리관계만 설명하는데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임대 의뢰인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의 시가와 거기에 연루된 다른 근저당권자나 아니면 압류, 가압류 그리고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내용들까지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그걸 받아서 임차 의뢰인에게 제공을 해야 그 설명 의무를 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중개업자 그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100%를 청구했다면 40%만 책임져라 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과실상계라는 개념입니다. 원고인 임차인과 피고인 공인중개사 사이에 이 사건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 비율이 어떠냐, 과실 비율이 어떠냐라고 따졌을 때 임차인이 6, 그리고 중개업자가 4라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으로서도 자신이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의 권리관계와 혹시 내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료조사도 좀 더 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는 그 중개업자한테 물어본다든지 임대인에게 물어본다든지 등의 절차를 착수를 해서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에서 뭐 조심히 건너야 된다거나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해태하였으니까 부주의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판결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현행대로라면 공인중개업자분들께서 중개대상 확인을 할 때, 중개대상을 설명할 때 체크하시는 그 서류가 있죠. 그거 외에도 또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권리관계와 시가, 담보가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나 공인중개업자분들께서 모임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기회가 있으실 것 같고요. 내가 뭔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상황에서는 스스로도 좀 열심히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등기부도 떼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담보라고 적혀 있다면 그 공동담보 목록을 입수해서 다른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또 어떤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부담하기에는 충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따져봐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